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이 여간해서는 사업을 벌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황기라고 해서 내 집 마련 아예 포기할 수는 없겠죠? 물량은 줄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는 알짜 분양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9 분양의 기상도 첫 순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로 출발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분양 시장도 여전히 냉기가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금 많은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올해 전국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총 27만 가구에서 29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총 42만 가구가 분양을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약 40% 정도가 계획 물량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총 19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겨우 8만 가구만 분양될 예정으로 지난해 20만 가구에 비하면 60%가 넘게 줄어든 물량입니다. 특히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한 가구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물량도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방시장은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사실상 신규 사업을 벌이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서울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분양 물건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서울에서는 일단 뉴타운 지역에서 분양하는 물량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일단 도심 내 뉴타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에서 대규모의 분양이 있을 예정입니다. 왕십리 뉴타운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약 2천 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뉴타운은 종로나 동대문 등 도심과 인접해 있는 데다가 분양 물량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마포, 신촌 인근의 아현 뉴타운에서도 분양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아현 뉴타운 역시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 공동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강북의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왕십리 그리고 아현 뉴타운의 분양이 예정이 돼 있는 모습이네요. 자, 계속해서 용산 지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용산 지역은 작년에 집값 폭락 또 그나마 계약이 됐던 분양 물건까지 해약 요구가 잇따르면서 참 몸살을 앓았던 그런 지역인데 올해는 좀 좋아집니까? 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민족공원 조성 등 줄줄이 개발 호재가 대기 중인 용산에서도 올해 분양이 이어집니다. 대우건설이 용산 효창 3구역을 재개발해서 165가구를 일반 분양하고요.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도 각각 용산 지역에서 일반 분양 물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용산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용산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실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또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네, 용산은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이 되기 때문에 뚜껑을 실제 열어봐야 분양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경기도 쪽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지난해 경부축이라 불리는 수도권 남부 신도시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올해도 시장 상황이 썩 좋을 것 같지만은 않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전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 올해 분양시장 전망도 썩 밝지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해진 데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판교와 광교 등 이른바 수도권 블루칩 신도시의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에서는 마지막 중대형 분양 물량이 나왔는데요. 2년 전에 비해서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200만 원가량 싸졌기 때문에 청약자들이 얼마나 청약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광교 신도시에서도 본격적인 분양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이기 신도시들은 지난해 큰 타격을 받긴 했지만 입지가 가장 뛰어난 신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될 경우 예전의 인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쪽은 판교와 광교, 이른바 블루칩이라 불리는 2기 신도시 중심으로 분양이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엔 인천 지역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요. 인천 하면은 작년 한 해 땅값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올해도 좀 이 같은 탄력이 이어지나요? 네, 인천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은 역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청라지구, 영종, 하늘도시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소유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올해 약 4만 7천 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직 분양가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같은 불황기의 분양시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좀 난감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행여나 집값이 분양가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데 2009년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 전략, 특별히 분양시장에 관련해서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자들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덜컥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은 아파트의 기본 조건인 대단지 아파트, 또 개발 호재를 갖춘 아파트, 또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선별적으로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무작정 가격이 오르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설사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고르고 또 고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실패할 확률도 낮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이런 아파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의 양희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송파구의 석촌 호수공원 앞입니다. 면적 21만 8,750제곱미터 규모의 석촌 호수는요, 주변 빌딩들과 어우러져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이 석촌 호수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오피스텔인데요. 과연 어디에 위치한 오피스텔일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은 대림산업이 발주해 지난 2004년 입주를 시작한 비교적 새 건물입니다. 지하 7층, 지상 23층 규모의 총 476가구가 입주해 있는데요. 지상 3층까지는 입주민 전용 헬스장과 빨래방, 음식점 등 근린 생활 시설이 있고 4층부터는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13층의 1315호는요. 건물 면적 43제곱미터에 4.97제곱미터의 대지권을 갖고 있는 건물인데요. 리시온 오피스텔의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있고요. 올림픽대로, 올림픽로, 석촌 호수길 등 서울 시내 요지로 통하는 주요 도로들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시내나 외곽으로 통하는 30여 개 버스 노선이 있어 교통 여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오피스텔 주변으로는 송파구청을 중심으로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형성돼 있어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오피스텔의 장점은 주변에 풍부한 녹지 시설인데요.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녹지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녹지 공간, 편리한 생활 여건, 최적의 교통 환경까지 바로 리시온 오피스텔의 장점입니다. 임대 수입을 올리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경매 물건에서 확인해봐야 할 문제가 있죠. 바로 임차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임차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요. 등기부 등본상 현재 이 건물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9년 부동산 시장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가격 하락이 걱정돼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오피스텔처럼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 소개해드린 리시온 오피스텔 자세한 권리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송파구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리시온 오피스텔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요즘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처럼 꾸준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츠옥션의 김우석 팀장님 모시고 리시온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하기 참 꺼려지는 시점인데요. 오늘 추천해 주신 물건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오피스텔 추천해 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최일이나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보통 오피스텔은 실수요자보다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꾸준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꾸준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네,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편리한 교통 여건, 둘째, 주위에 대규모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이런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높은 가격에 세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적게 떨어지고 또 오를 땐 많이 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업무 시설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한 그런 오피스텔을 골라 투자해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리시온 오피스텔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여건 잘 갖춰져 있는지 따져볼까요? 네, 리시온은 송파구청 사거리에 있는 물건인데요.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잠실역이 있습니다. 잠실역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웬만한 지역으로는 모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바로 앞에 사거리엔 서울 각 지역으로 연결된 버스 노선 약 30여 개가 있어서 대중교통이 무척 편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올림픽대로와 석촌호수로, 송파대로 등 굵직굵직한 대로가 가까이 있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어디든지 접근하기에 편리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시온은 오피스텔이 갖춰야 될 조건 두 가지, 편리한 교통, 또 꾸준한 임대 수익 모두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춘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실 리시온 오늘 경매 물건은 몇 동 몇 호에 위치하고 있는지 기본 정보를 챙겨드릴게요. 팀장님. 네, 잠실 리시온은 대림산업에서 지어져 2004년 4월 입주를 시작한 비교적 새 건물인데요. 덕분에 오피스텔 내부는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 세탁기 등 풀옵션을 갖추었고 입주민 전용 헬스장과 같은 부대 시설도 있습니다. 지하 7층, 지상 23층의 단일 건물로서 총 476실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난방 시스템이지만 개별 가구마다 실내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매로 나온 물건은 중간 높이는 13층에 위치한 1315호인데요. 전용 면적 43제곱미터에 원룸 형식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네, 나홀로 세대나 커플이 살기에는 아주 적당한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건물들이 빡빡하게 들어서 있어서 주변에 녹지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시온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큰 메리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대로변에 위치한 다른 오피스텔과는 달리 이곳은 교통과 녹지 공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오피스텔에 가까이 있는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호는 조깅 코스, 산책로, 발지압 등을 할 수 있어 주로 웰빙 느낌으로 가볍게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서호에는 롯데월드의 매직 아일랜드, 서울 놀이마당 등과 같은 놀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물건이 13층에 위치해 있고 앞뒤로 고층 건물이 없어 탁 트인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제 주변에 아직 시집장가 안 간 독신 친구들한테 빨리 좀 추천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은 곧 임대 수익이 꽤 높다 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투자 수익을 따져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죠. 권리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팀장님. 네, 해당 물건은 집합 건물로서 등기부상의 권리신고 내역으로는 가압류 2건, 압류 1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압류권자에 의한 강제경매 사건인데요. 권리분석상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 모든 권리가 낙찰과 함께 말소되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또한 입찰가액 외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유치권 등 인수해야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비가 상당히 밀려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비는 보통 낙찰자가 일부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점 입찰가액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관리비 체납이 꽤 돼 있다는 거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낙찰됐을 경우에 예상 배당 내역도 한번 좀 살펴주세요. 네, 최저 입찰가액은 1억 7,280만 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가압류 2건과 압류권에 대해서 안분 배당이 이루어지는데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배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매 비용으로는 250여만 원이 배당이 되겠고요. 주식회사 활임과 채권자 박모 씨에게는 6,300여만 원, 1억 600여만 원이 각각 배당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상으로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오피스텔 물건이다 보니까 최근에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객관적인 입찰가 가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나요? 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많은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시세는 2억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의 임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인지 알기 위해서 주변에 비슷한 그 경매 사례라든가 오피스텔 시세도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대우 유토피아 오피스텔이 99년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42제곱미터가 1억 5천만 원 선이고요. 세모리 빌은 입주 연도가 2003년이고 역시 같은 44제곱미터가 1억 8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유사 경매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건물의 똑같은 크기의 11층 1115호가 2007년 10월에 1억 8,310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고요. 인근 대우 유토피아 52제곱미터 708호가 1억 563만 원에 2006년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매달 8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송파구 방이동의 리시온 오피스텔. 자, 그렇다면 입찰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경매 일정을 한번 챙겨볼까요? 네,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에 위치한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315호에 대한 경매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5개에서 2009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2억 7천만 원이었고요. 현재 2번 유찰이 되어 최저 입찰가 1억 7,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면 한 1억 원 정도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 물건 추천해 주시는 이유 간략하게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임대 수요로 향후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물건의 최대 매력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피스텔이기에 지하철, 주요 도로시설, 주변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무척 중요한데요. 이 물건은 교통, 생활 여건, 시설 면에서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매 취득하는 가격 대비해서 전세로 임대할 경우 투자금 회수, 월세일 경우 월 임대 수익성이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전반적인 부동산 불황 속에서도 투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경매 일시 기억해 두셨다가 입찰에 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치옥션의 김우석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보다 쉽고 빠른 길을 알려드리고 있죠. 부동산 Q&A.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매 권리 분석에 관한 궁금증 문답식으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권리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그 주택에 대한 그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소유자, 즉 새로운 양수인에게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또한 그 차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대항력의 갖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항력에 관련된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머니가 살고 있던 민영 임대 아파트를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들이 이제 상속 변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 이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요. 이 아파트가 부도가 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이 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머니의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뒀을 경우에 그 우선 변제권까지 여전히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럴 경우에 그 아들은 기존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대항력과 또 어머니께서 그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도 가지게 되는 적법한 임차인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인 홍 씨 어머니는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고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탈하였다라고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동시에 상실하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인 어머니의 권리가 아들에게 곧바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그러한 지위를 아들이 승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낙찰자로서는 권리 분석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하나 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대항력의 대항 요건인 전입신고만을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은 물론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게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뒀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건 아니고 그 전에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요, 낙찰자 입장에서 반드시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사례의 경우는 빌라의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요. 계약이 거의 끝날 시점에 방을 빼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더 머무르게 된 분의 사연인데요. 글쎄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려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민등록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른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와 그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단 대항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주민등록 주소지와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그 전입신고를 새로 정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인 경우에 대항 요건 중 하나가 그 주민등록 전입인데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 사건과 같은 빌라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집원은 물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실무적으로 임차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빌라인 경우에 통상 그 지하층일 때 현관문에는 101호로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러한 그 지하층 빌라의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통상 B101호 또는 지하 101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부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현관에 기재된
101호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달라 적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할 때 빌라의 경우 지하층일 경우에 좀 주의를 해서 잘 기재를 해야 되겠군요. 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임차를 한다든지 혹은 집을 살 때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 등기부상의 주소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죠. 네, 요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제가 이 사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입 당시에 부부가 전세금 5천만 원으로 이제 전세를 들어오게 됐는데 당시에 아내 명의로 계약을 했었고요. 세대원으로는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이 집에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고 부인이 배당 요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럴 때 원래 이 집의 명의자 부인이 과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럴 경우 그 최초 임대차 계약자인 부인은 여전히 그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았고 그 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혼을 하였을 때도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그 계약 당사자인 부인이 전출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대항력을 상실한 듯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 불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해서 타인이 되었지만 모녀 관계는 천륜의 관계라 자녀가 간접 점유를 한 상태로 지속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부인이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 2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가 인정되어서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자녀 때문에 부인의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 확인합니다. 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전세 재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분이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어서 재계약을 맺을 때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둘 생각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등기에서는 전주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 임차하고 있는 중에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한 기존 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면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중도에 다시 그 임대 보증금을 증액하게 되면 그 증액한 만큼은 다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요. 그 증액된 금액의 우선 변제권이 그래야만 새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과거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는 그대로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증액되지 않았을 때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바로 기존 계약서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집주인과 관계없이 등기소나 공중사무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등기부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하고 또 새로운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입회시키도록 하고 입회인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정일자의 발급 기간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두셔야 될 것은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공증사무실 또는 동사무소 등기소에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아야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상가의 경우는 확정일자의 발급 기관이 주택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몰랐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정보 얻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권리 분석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이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Q&A 그 두 번째 코너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그에 알맞은 알짜 투자처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닥이다 아니다, 설전 아닌 설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 바닥이 아니라면 그 끝은 어디인지를 놓고 해석이 아주 분분한데요. 먼저 이 논쟁거리부터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우선은 그 작년도에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 부동산이나 경제 전문가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바닥 시장을 그 중기 내지 장기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 10월 달에 그 제일 먼저 세미나를 하면서 단기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 확률은 그때 당시에는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2008년도 12월 달에 확률이 한 20-30% 올라가더니 최근에 금년 초에는 이 확률이 약 한 30-4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단기론을 좀 우선 볼 것 같으면은 시국 안정을 전제 조건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정부에서 민생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이제 저는 예측을 했었고, 세 번째 부양책으로서 이제 부동산을 선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을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작년 10월 달에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작년 말 내지 금년 한 3-4월 경전은 바닥점이 서서히 나타나지 아니할까, 이러한 단기론을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잘 맞아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는 조만간 바닥을 칠 거고 예. 앞으로 약 한 1-2년 정도, 그러니까 예. 뭐 적어도 한 내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단기론에 가깝게 좀 예.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계시는지 2009 부동산 시장의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릴게요.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내용을 보셔야 돼요. 현재 작년 12월 22일 날 이제 정부에서 마지막 강남의 3구의 부동산 규제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 또 그다음에 토지 자체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거, 이러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그랬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부분만큼은 1월 달로 이제 넘기자라고 그렇게 보셨는데, 현재는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나와 있었던 규제가 줄줄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은 점점 밝아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이제 초저금리로 가면서 미국도 이제 결국은 제로금리, 우리가 이제 현재 약 3%대, 4%대의 금리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위해서 이제 수요자에 의한 정책이 금년도 1월서부터는 이제 각 금융기관에서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요거를 일반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11번의 그 부동산 규제가 나왔을 때 봐보면은 공급자인 건설회사라든가 또 아니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거, 또 아니면은 금융의 유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왔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현재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금융정책입니다. 이것이 나올 거로 이제 또 보고 있고,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이것이 외국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치가 절반의 가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심리적인 안정이 전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3-4월 정도면 거의 바닥점에 이르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 국면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맞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는 학습 효과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세계 경기가 결국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1월 달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현재 그 전 정부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세계 경제 석학들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학자들이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0년 전인 1998년도 IMF 때 봐보면 사실 97년도 12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일어나고 12월과 그 다음에 98년 1월로 보면은 두 달에 대한
공백 기간이 있어요. 요건 이제 조금 후에 나올 텐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구정이 지나고 나서 임대 시장이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 IMF라고 그러는 것은 98년도에 두 달뿐의 여유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말하면 임대 시장서부터 움직이면서 급속한 회복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의 사태는 지난 9월서부터 하면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은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의 휴면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고통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길었다고 보셔야 되십니다. 그게 아마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 시장이 끝나는 2월 초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임대 시장이 어쨌든 움직여줍니다. 역전세는 아니든 뭐든 움직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미분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주택건설 회사의 미분양 소진이 결국은 뇌관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중점적인 대안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떴다라고 그러죠. 이 분양권 중개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지금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강남에 있는 제일 포인트인 대치동이라든가 요걸 중심으로 하는 강남 상구 잠실에 있는 부동산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여주는데 이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개포나 포이지구나 이러한 지역의 그 재건축 시장이 서서히 움직여준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재 지역과 토지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거의 과거에 일어났던 부동산 현상에서 일어난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얘기하는 그 흘러와 진행하는 상태로 움직여주는 것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별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권으로 좀 나눠서 알짜 투자처를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그 로라이트, 하이라이트 그랬는데 상대 비교 기법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해놔드렸는데 아무래도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쪽이 좀 유리하다고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들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에게 제2 외곽순환도로에 의해서 어느 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현재는 대구 경북 쪽이 특별히 대구 포항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이제 비약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시장보다는 현재 부산 쪽이 상당히 집가에 대한 상승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주시고, 그 다음에 내륙권에 이제 충주라든가 이러한 지역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는 청주라든가 또 그 대전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보면은 아까 얘기하는 연안 지역이다라는 건 제가 아주 강조를 해드립니다. 현재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 자유구역처럼 연안권 개발 특별법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현재 2009년도 금년 말서부터 이 계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안 지역을 이제 잘 보시라라고 우리는 특별히 얘기를 해드렸고, 또 밑으로 가서 보면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수도권에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수도권에서도 어디냐?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2004년도서부터 뚜렷하게 남쪽으로 수도권 남쪽에 있던 부동산에 대한 추계 이동이 서서히 서쪽으로 제가 이동한다고 예견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계속 서북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과거의 관념을 깨버리셔야 되십니다. 과거의 관념에서 깨셔서 한번 이러한 내용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광역권별로 투자 가치가 높은 곳, 낮은 곳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부산, 연안 지역에 유념해서 좀 살펴봐라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범위를 좀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부에서는 또 알짜 투자처가 어디가 있을까요? 예, 교수님. 이 수도권 남부 쪽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 외곽순환도로를 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1 외곽순환도로의 축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이 제2 외곽순환도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2 외곽순환도로는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벌써 도로 착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축의 발전을 앞으로 수도권에 10년에서 20년을 끌고 갈 축이 바로 제2 외곽순환도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권 토지 시장과 또 요 밑에 나와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인데,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가장 많이 풀리는 지역이 시흥시입니다. 시흥시는 현재 그린벨트가 약 96%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약 84%까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많은 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도권 그린벨트는 지금 되도록이면은 서쪽 지역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준사업 승인단지라고 그러는 것은 15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동주택,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러한 단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십사라고 우리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서부 쪽에 보면은 파주에는 아무래도 LG필립스와 제2 외곽순환도로가 김포와 파주의 광탄과 그 다음에 양주에 가면 은연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축으로 해서 제2 외곽순환도로와 그 다음에 고속국도와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서 보시고, 수도권 남부 쪽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평택과 그 다음에 화성 사이에 끼어 있었던 오산 지역이 또 특별히 안성 지역과 오산 지역이 아마 상당한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서 안산과 시흥은 아까 얘기한 그린벨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보시라라고 그런 얘기예요. 부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가장 많이 주택 가격이나 또 2008년도에도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지역이 바로 일반 전문가와는 다르게 안산시하고 시흥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같은 수도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분석이 분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수도권 서쪽을 강조하셨어요. 자, 근데 또 투자하면 아무래도 서울 아니겠습니까? 예. 워낙 수요가 또 많다 예. 보니까요. 서울 안에서 또 분석을 하자면 어디가 좀 뜰만합니까? 예, 서울 쪽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축이라고 그러는 거 지금 이제 뭐 인터넷에서 봐보면은 뭐 강북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이제 대등하게 네.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도 저는 강의할 때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약 10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2008년 12월 말자로 조정을 해서 현재 전 국토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보급률은 아직 100%가 안 됐습니다. 97%입니다. 요걸 갖다 유념하셔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숫자 계량 분석에 의해서 착오를 벌리셨던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결국은 수도권에서 서쪽과 남쪽 지역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서울에서는 리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분간은 이와 같은 주택 시장이 불황일 때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한 사업에서 보면은 강북 지역에서도 여러분 아마 재건축 사업에다가 좀 많은 좀 그 관심도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공업 지역은 실질적으로 공업에 대한 기능이 강화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 작년도에 그 발표한 내용대로 또 법령을 개정을 해서 준공업 지역은 실질적으로 공업은 갖다가 차지하고 주거와 상업에 대한 기능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준공업 지역에 서쪽 지역에 관심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응용 물건이라는 건 이제 이번에 마지막 달로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일반 그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건 상한제 회피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저기 양곡이라는데, 김포 양곡이라는데 가면은 750만 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한제 적용 물건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우처 주택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소형 아파트라고 그러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주택 시장이나 또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때 뜨는 물건이었고, 그 다음에 상업용과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역세권 주변으로 가는 건 저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역세권하고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시류를 타는 테마로 나와 있어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아마 투자하신 분들 10분 중에서 아마 7분 내지 8분은 아마 실패를 보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유념하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근생사업이라는 건 그동안에 경매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약세에 의해서 많은 소규모 근생사업이 근생주택이 경매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의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진정만 된다라고 그러면 또 가장 먼저 오를 것이 근린생활시설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는 이러한 물건을 아마 중점적으로 분석하시고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주시면은 2009년도 기축년에는 아마 부자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불황 속에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 틀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 받았으리라 생각이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광역권 또 수도권 서울 지역까지 지역별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요. 동 단위로 하나하나 좀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교수님? 예, 아무래도 서울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3구가 되겠죠. 네. 그 강남 3구에서도 사실은 대치일동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워 팰리스라든가 은마 아파트라든가 개포라든가 개포 재건축 단지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러한 지역을 이끄는 지역이 대치일동입니다. 그래서 대치일동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메카 중에 메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분석하시면 2009년도 부동산 시장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 품에 안길 정도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대치일동의 투자 가치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호 교수님과 함께 강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이자 때문에 막상 아파트를 계약해 놓고도 입주를 꺼리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입주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분양가 할인은 물론이고요. 취등록세,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까지 대납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가 입주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풍속도까지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